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국가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은 전후 70년 현대 일본을 말하다라는 부제를 가진 사쿠라 진다, 일본의 문학계의 거장 우치다 다스루 씨와 시라이 사토시 씨의 대담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치다 다스루 씨를 좀 알아보면요, 1950년생으로 도쿄 출생입니다. 도쿄대학 문학부의 이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도쿄 도립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는데요. 프랑스 현대사상이 전공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박학다식해요. 관심도 많고 무도론, 교육론, 영화론 등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 대학의 명예교수를 이제 좀 활동을 했습니다. 이 국내에도 다른 번역서가 소개가 됐었는데요. 하류지향, 그리고 스승은 있다, 반지성주의를 말한다, 전부 다 베스트셀러예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단독 저서만 50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책을 펼쳐서 읽어도 이 논리에 거침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 우치다 다스루를 좀 일본의 이 관련 분야 사람들은 쾌라는 말을 써서 좀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쾌할 쾌자죠.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몸이 건강하다,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몇 권 읽어봤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아주 명쾌하고요. 상당히 수준 높은, 물론 당연하겠지만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쉬운, 그리고 알기 좀 알기 쉬운 내용으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읽으면은 시간 대비 배우는 게 아주 많은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논리에는 저마다 이 독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아주 확실하고 단순 명쾌한 이 근거가 잘 제시되고 있어서요. 이 우치다 다스루 씨가 강연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면 늘 수강자가 장사진을 이루는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아까 쾌할 쾌자를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좀 무도에 관련된 내용에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 이 합기도가 7단이고요. 검술의 일종인 거합도가 3단, 이 봉술 3단, 하여튼 기타 13단의 무도인, 여기에 더해서 철학자이자 사상가라는 이 직업, 좀 멋진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상 앞에 앉아서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아베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독서를 날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제 현재 일본이 좀 추구하고 있는 일국주의, 그다음에 배회주의, 이런 부분이 지배하는 아주 좀 불관용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를 매우 좀 강도 있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런 인위적인 사회는 언젠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소위 말해서 이제 왕따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정부 관료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사회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게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는 타 국가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현재 일본 정부, 이게 또 은근히 통한다는 게 문제라는 점도 계속 강조를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원인을 찾고 뼈를 깎는 개선 활동을 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그건 아마 정부 부처 행정부 관료, 그리고 이제 아베한테 좀 이르겠죠. 근데 이렇게 하기가 싫으니까 간단하게 만만한 옆 나라를 때려주면 되는, 당연히 한국이겠죠. 근데 이런 정치가 언제까지 될 수 있냐, 이런 한탄적인 지적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눈앞의 안심을 추구하면서 이 장기적인 국가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고 사고하고 비판하기를 멈춰버린 사람들이 이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현재 일본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현자입니다. 전에 한 한국 언론이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 일본 내의 분위기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자기 주변에 아베 총리 지지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그 사람이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근데 일반화를 감수하고 이제 말을 하면은 이 아베 총리와 현재 집권 우익 세력은 좀 이런 한일 이슈에 관심이 없다.
이 분야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본 국민도 K-팝이나 영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치와 경제 문제는 단절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도가 0에 가깝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 한일 무역 전쟁은 철저히 아베 내각의 국내 선거용 이슈라고 확신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분위기를 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일본 지인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얘기해 봤는데, 전혀 위기감이나 어려움, 그 이전에 그냥 관심이 없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은 아직까지 이 정도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우치다 다스루 교수는 그냥 일본은 그냥 주권 국가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1945년에 패전 이후 일본은 이제 약 70 몇 년간 이제 미국의 점령 상태라는 거죠. 법 체계적으로도요. 미군의 그 일본 오키나와 주둔을 이 골자로 한 안보 조약이 이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 현재 뭐 미군 기지가 있지만 협상을 통해서 좀 가능하면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부 성향도 좀 그렇고요. 일본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전후의 일본은 이 미국에 대한 종속을 통해서 대미 자립을 이룬다는 좀 들어도 헷갈리는 아주 교묘한 기조로 뭐 언젠가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회복하겠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좀 지내오다가 2009년 그 민주당의 하토야마 전 총리, 친한파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집권 후에 그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다가 바로 무너졌거든요. 미국이 비토하니까 정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 내각은 미국과 맞설 생각이 전혀 없고 현재 한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일 무역,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일본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라 하고 거의 단언하고 있죠. 네, 뭐 내용이 이렇고요. 또 한 명의 이 공저자 시라이 사토시, 77년생이에요. 그렇게 뭐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히토츠바시 대학원에서 이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주요 저서로 미완의 레닌, 힘의 사상을 읽는다. 물질의 본기를 목표로 레닌, 힘의 사상을 알다. 일본 열화론, 열화라는 거는 좀 떨어진다,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이죠. 전후의 묘비명 뭐 등이 있는데요. 이 저서의 제목만 봐도 어떠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인지를 대강은 유추할 수 있을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후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시라이 사토시는 이 그 일본 우익을 이제 극렬히 비판하는 핫한 인물인데, 이제 일본의 이런 좀 반중, 이 반한 증상은 좀 일본의 뭐 포르노 중독과 같다는 아주 그러니까 생각 없고 개념 없는 누군가의 정치 사상 주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보수화가 뿌리 깊고 국민들이 정치에 큰 관심도 없어서 좌파 지식인들이 이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또 백인을 추앙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친미 사상에 대한 비판 의식이 약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여기저기서 많이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베 정권이 싫어합니다. 저희 그 집안 자체가 일본하고 일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무역회사를 작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뭐 사람들이라던가 일본 문화를 본의 아니게 좀 접하면서 컸는데, 제가 좀 사회생활을 해보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을 뭐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요. 좀 뭐랄까, 역사인식에 대해서 좀 답답함, 그리고 그걸 좀 넘어서는 좀 안타까움,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한심함까지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모순적인 좀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음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와서 일을 한다거나 뭐 한국에 좀 방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한국에 오고 사업을 하고 한국 사람 만나고 그러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그 저간에 깔려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무시, 뭐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말 이상의 무언가 이중성, 그런 좀 음산함을 항상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 거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을 뭐 몇 명이나 만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일본에서 오래 좀 거주하고 공부하다 오신 분들도 큰 범주에서는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좀 우리가 일본보다 좀 가난한 세월을 오래 겪었으니까 그것도 최근에 그 여파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듯도 합니다. 뭐 저자들의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책이 기본적으로 대담집이니만큼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 문화, 그리고 뭐 전쟁, 뭐 역사, 이렇기 때문에 저도 좀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이 책의 큰 틀 안에서 좀 해당되는 생각의 거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은 내셔널리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통 패트리어티즘에 좀 반대되는 말로 좀 많이 쓰이죠. 패트리어티즘은 아래로부터 민중의 생활에서 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뭐 나라나 이런 뭐 국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게 확대된 의미, 그리고 이게 좀 정치 또는 뭐 사상으로 굳어진 뭐 그런 내용인데요. 반대로 내셔널리즘은 위로부터 이 국가의 뭐 엘리트라고 불리는, 뭐 엘리트 의식만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좀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만들어내서 아래로 좀 전파시키는, 정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좀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좀 오만한 우월감, 뭐 그런 걸 갖게끔 하게 만드는 뭐 그런 좀 사상이죠. 저자는 여기에서 애국심은 불량배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애국심의 탈을 쓴 불량배, 이들이 그 정부에 순종하지 않는 국민을 좀 비국민, 그리고 매국노라 부르면서 좀 괴롭히는 현재의 아베 정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상당 부분이 역사적인 인식 부족에서 좀 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알고 있는 이제 9세대, 현재의 노년 세대인 1세대가 패전 경험의 본질을 은폐해 왔다는 내용이죠. 뭐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패전이지 않았습니까? 핵폭탄을 2방이나 맞고 아주 굴욕적으로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뭐 반성하려고 해도 뭐 그럴 만한 체력이나 정신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이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바로 그 전에 짧은 영화의 시절이 이 한 번에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 욕구가 뭐 방어 기제로 머릿속에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그렇게 사무라이 정신이 강한 군대라면은 다음에는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좀 심한 의미로 전쟁에 져서 얼마나 다행인가, 뭐 이런 기분이 흘러 넘치는 분위기였었다고 하고요. 뭐 져서 다행이다. 뭐 전쟁을 좋아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설쳐되지 않게 되어서 좋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나라가 되고 뭐 가난하기는 하겠지만 꽤 밝은 사회가 되었으니 뭐 그걸로 좋다. 뭐 이런 좀 자포자기의 심정이 그 당시에 이 전쟁 직후에 많이 만연했다는 뭐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는 좀 치열한 반성과 좀 역사 인식을 가지고 왜 미국에 졌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굴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역사 인식 없이 그냥 미국의 종속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좀 주권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성 국가인 이런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의 일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잠깐씩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세대가 지난 좀 다음 세대, 이 당사자가 아닌 세대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 발전 단계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 모두 역시 패전 직후에는 이런 패전을 좀 전면적으로 총괄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옛날 이야기는 좀 잊어주게 이렇게 말하는 이 구시대가 퇴장한 다음에 역사적인 패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기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좀 비판적인 좀 사고 인식을 가지는 이런 세대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승국 프랑스도 이 독일에 협력한 비시 정부에 관한 역사 연구가 시작되기까지는 이 전후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전후 70년 이상이 지나서야 겨우 그때 그 전쟁에서 일본은 무엇을 잃었는가, 잃은 것을 어떻게 은폐해 왔는가라는 아주 약간의 좀 반발성 질문이 나오자 이걸 아베 정권이 아주 강압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좀 일본의 좀 우경화 현상을 매우 경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우경화는 뭐 거의 좀 파시즘 체제로 흘러가는 옛날 그 바이마르 시대 독일과 대단히 흡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분야가 좀 맞물려 있는데요. 일본은 원래 좀 괜찮았죠? 뭐 개인은 좀 힘들더라도 국가가 부강한 나라였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전 세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도 매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의 약간 경직화도 예고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GDP 비율로 해서 이 국가 부채가 너무 엄청납니다. 아마 다른 나라였으면 파산했을 거예요. 결국 이러한 상황이 이제 중산층의 이제 경제적인 몰락, 그리고 사회의 불안 만연,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는 우경화, 내셔널리즘의 방향으로 쉽게 이동하려는 좀 욕구를 가지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미일 동맹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동맹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대등한 관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완전히 생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 이후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미국에게 결국 지게 됐는데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패인을 치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래, 다음에 미국과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이기겠다. 그런 결과치를 도출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나라의 부강함을 이끌어내는 여러 방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미국에는 반드시 진다. 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 또다시 굴욕적으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을 강하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뭐 이끌어냈다는 논리. 그래, 이거는 이해해 줄 수 있다는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인 일본이 국가의 국익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번 세게 한 다음에 미일 동맹이 최고의 선택지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외교는 국가와 국가 간에 좀 맺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일본 사람이 아닌 우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과의 동맹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의 일본의 정치가 관료, 뭐 기타 뭐 관련된 학자, 미일 동맹 이외에 다른 외교 전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본인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자가요. 심지어 어느 한 방송 프로에서는 이 우치다 다스루 교수가 얘기한 미일 동맹 이후의 세계를 생각한다라는 대담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한심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뭐 그런 내용을 또 들었다고 해요. 엄청 답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하면은 뭐 영국과 뭐 캐나다 이런 나라 아니겠어요? 솔직히 동양에 있는 나라들보다. 근데 이 영국이 뭐 역사를 보면은 이 미국과의 이 독립전쟁, 영미전쟁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정말 아주 격렬하게 싸웠다는 사실을 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유럽연합의 핵심이자 이 동맹관계인 독일과 프랑스 이 과거 150년 동안 좀 세 번이나 아주 처참한 사륙전을 치렀던 것이 역사의 뭐 한 이야기죠. 보불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사상자가 정말이지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한테 이제 점령까지 당했었잖아요.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맹으로 잘 지내고 있죠. 뭐 속으로는 약간의 문제도 있지만 이 영국이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속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독일도
이 프랑스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종속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뭐 다음에는 어떻게든 이기겠다. 뭐 이런 좀 방책을 찾은 끝에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전쟁보다 현재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본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맹 관계는 일본보다 더욱 견고하다는 것이죠. 서로 간의 이익과 주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도자가 달라지거나 수권 정당이 바뀌더라도 이 국가의 큰 대계는 변함없이 진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생각 없이 미일 동맹밖에 없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일본이 종속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외교 관계일 뿐이지 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동맹이 아니라는 사실 외면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외교 관계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일본 사회 전체가 생각해야 된다는 내용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올리버 스톤. 2013년에 어떤 행사로 히로시마를 방문한 후에 한 강연회에서 대놓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위성국이자 종속국. 참 엄청난 내용입니다. 참으로 굴욕적인 내용인데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정책을 따르는 것 말고는 국제사회를 향해 발산할 수 있는 뭔가의 구상이라던가 플랜이 전혀 없는 나라라는 거를 좀 우회한 것이죠. 비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좀 대서특필해서 보도한 신문이나 잡지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은 이런 모욕적인 거를 참을 수 없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반성하고 일본 정부도 적어도 공인의 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게 좀 여러 가지로 주의시켜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무시해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감독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혼자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초대받아온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 본인 주위에 좀 정치라던가 행정부에 좀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의미에서 좀 좋은 의미에서 해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계가 이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만이 자신은 주권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일본의 현실이다라고 이 우치다 다스로 교수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 70년 전의 패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활동들, 그러니까 대미 종속으로 대미 자립을 이룬다는 해괴망측한 이 정치 외교 전략, 대단히 교묘한 내용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 한심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죠. 예전의 반복이라고 좀 저자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황제한테 조공을 바쳤던 옛날 이 중화사상이 만연했던 곳의 이 질서, 그 하에서는 이제 변경국 일본, 당시는 왜 나라였죠? 그 당시에 익숙한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주국에 매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하의 예를 갖춰서 좀 잘 취하면 중국의 황제, 현재는 미국의 대통령이겠죠. 여러 가지 좀 달짝지근한 하사품을 내리고 왕의 자리를 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에 땅을 다스려도 좋다. 그런 거를 기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본인에게는 적어도 이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세계관이 이 정신에 깊이 각인돼 있다는 내용이죠. 굳이 역사까지 들먹일 거 없고요. 최근에서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TPP 선언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자민당은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세계가 요구한다면 우리는 교섭에서 빠지겠다라고 이 세계에 공약을 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지금은 좀 퍼센테이지가 떨어졌지만 일본은 한때 세계의 메이드 인 재팬을 팔아먹었던 제조 강국의 나라였습니다. 무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뒤에서 TPP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냥 대신 욕먹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뭉개버리려고요. 또 대형 간접세는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서는 선거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소비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본 보수 지배층의 아주 독특한 좀 성격,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태평양 전쟁은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일찌감치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좀 국채호지라고 해서 좀 나라를 좀 뭐 방어하고 좀 뭐 격렬하게 싸우자, 뭐 최후의 한 명까지 뭐 투쟁하자, 뭐 폭탄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병사들, 이 국민들을 사지에 내몰았죠. 결국 그 승리의 기약이 없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좀 전략으로 일본군 최종 전사자 3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마지막 1년 동안에 죽게 되는 이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뭔가 큰 격렬한 마음가짐으로 뭐 굳은 의지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배층이 이 자기 보신을 좀 듣기 좋은 말로 바꿔 말한 것에 지나지 않겠죠. 일본의 지배층은 이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자국민, 그것도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을 이 몇백만 명이나 사지에 아주 내팽개쳤습니다. 당시 일본 전선에서 가장 험난한 곳이었던 버마 전선, 뭐 이런 곳에 과연 그 지배층들의 이 자식들이 사병으로, 최전선으로 몇 명이나 갔을까요? 갔어도 장교일 거고요. 지휘관으로 갔겠죠. 이들은 전쟁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국가의 요직을 모두 차지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저자는요, 최근 들어서 일본이 좀 우경화했다, 좀 내셔널리즘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싱가포르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치가와 이 관료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이 자본주의 국가임에는 분명하죠. 싱가포르는 국가 기조 자체가 경제 성장을 모토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싱가포르의 이 통치 시스템을 보면은 이 교육과 정치 행정, 미디어, 뭐 치안, 국방, 뭐 외교, 이 모든 이런 제도가 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싱가포르 건국 이래 일당 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에 연계해서 이 국내 치안법의 발동으로 국가 반정부 인물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가 있고요. 노동조합은 정부에서 공인한 사실상의 어용노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생이 또 입학할 때는 반정부적 의견을 갖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이 공적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반정부 성향 미디어 언론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뭐 국부이긴 하지만 리콴유 일가가 수상을 비롯한 국가의 요직을 모두 세습하고 또 핵심 국유 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효율적인 톱다운 시스템이자 굉장히 부패한 재벌 체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를 하기 쉬운 나라로 불리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물론 외국인, 그것도 돈 많은 외국인들에게 말이죠. 그런 싱가포르를 모델로 해서 일본의 제도도 전부 뭐 바꾸자, 개혁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베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보면은 뭐 좀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특정 비밀보호법,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헌법 수정이죠. 이런 뭐 결정들, 그다음 비상사태 시에 이 독재 합법화, 그리고 학교교육법 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주식회사화, 이 모두 일본의 싱가포르화 흐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가 우경화하고 있다기보다는 국가가 돈벌이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쪽이든 간에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거추장스러운 장치, 그 이상 이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있을 때는 모르죠. 이 민주주의의 소중함, 중요함. 사실 이 민주주의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경제활동의 커다란 걸림돌이다 라고 지도층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는 모든 사회 제도에서 민주주의를 없애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낍니다. 본인은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최고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그 다음에게는 가차없이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보면은요, 민주주의는 이 의사결정을 늦추려 하는 시스템이지 최적의 대답을 좀 속전속결로 이렇게 내놓기 위한 틀이 아닌 것이 사실 그 본질입니다. 의사결정이 늦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 나라가 망해도 천천히 망하죠. 근데 이 반대로 이 독재 시스템은 급성장할 수 있는 대신에 뭐 한 방에 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가 더 좋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 지표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 독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가 어떤 기간에 더 잘 된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박정희 때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학문적인 원리적으로는 어느 쪽이 좋고 나쁜지 말할 수 없는 것이 뭐 솔직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 형태로 보면은 좋은 일은 생기지 않으면 그냥 뭐 좀 아쉬운 정도지만 나쁜 일은 안 생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좀 바뀌고 움직이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저자들도 그렇고요. 그 예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젊은 층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억울합니다. 도대체 뭐 7, 80년 전에 뭐 시작된 걸로 하면은 100년도 전에 한국에서 행했던 일본 사람들의 행위를 뭐 자기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내가 왜 한국에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 독재자들이 이미 죽은 지 한참 되고 3세대, 뭐 좀 빠른 경우에는 4세대가 지났는데도 끝이 안 날 것 같이 계속 사죄하고 반성해야 된다. 지겹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실패한 독재 정치의 말로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의 폐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얘기를 좀 계속 좀 비판을 하는데요, 이후로는. 일단 좀 비교를 합니다. 일본과 다르게 싱가포르는 자원 자체가 없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식량과 에너지는 물론이고요. 물조차도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죠. 이게 국가의 모토가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으면 먹는 건 물론이고요. 물도 못 마시는 게 싱가포르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주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임업률이 거의 70%에 가깝고요. 이 정도면 선진국 중에서도 거의 탑입니다. 기후로 보면은 온대 몬순 기후로 아주 비옥한 토지가 열도 전체에 펼쳐져 있고 수자원도 풍부하고 공기도 맑죠. 뭐 후쿠시마 같은 아주 좀 그 천재지변, 이건 뭐 거의 인재지만 이런 좀 오염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풍광도 좋고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또 일본은 또 전통적인 강국이잖아요. 교통망과 통신망, 상하수도, 기본적인 이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 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도 최고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따라서 좀 어떤 좀 이상한 행동만 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국민 자원을 뭐 굳이 발전시키지 않고 물려받은 걸 보존하고 유지하기만 해도 상당히 평온한 국민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뭐 그렇게 하면 경제는 성장하는 게 좀 멈추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상한 행동을 해서 망하는 것보단 낫다. 일단은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글로벌 리스트라고 표현되는 이 아베 정권과 같은 이 좀 일부의 내셔널리즘, 이들은 그 뭐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다. 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의 일본 정치 행태다라고 매섭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 전반적으로 아베 정부, 그리고 좀 아주 대놓고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을 책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도 좀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 혼자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인근에 있는 이 중국, 러시아, 뭐 한국 같은 나라와 좀 잘 협의해서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계속해서 영토 문제라던가
좀 무역 같은 걸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뭐 한국은 좀 만만하니까 좀 세게 한다고 쳐도 이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밀리지 않고 계속 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 영토 분쟁의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이 정권의 지지율을 높여온 측면이 지금까지 좀 많았었잖아요. 이런 긴장감을 계속 시도해서 좀 재미를 계속 보려는 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든다는 저자의 좀 표현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좀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은 옛날 그 모스크바 반쪽짜리 올림픽에 좀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감추다 계속 들통나고 있는데 방사능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잘 틀어 막았는데 이게 언젠가는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기시 노부스케 그리고 사토 에이사쿠 아베 신조로 이어지는 이 조슈벌 라인 그 일본의 그 사초 동맹부터 시작된 좀 얘기인데 예전에 몇 번 했습니다. 이 동일한 혈족이 돌아가면서 총리를 하고 있는 이 자민당 일당 독재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도 이 특정 계파가 힘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일본의 암적 존재라는 얘기죠. 어느 나라나 권력은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 정도가 아니라 한 혈족이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본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좀 일본인이 중국을 대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한국은 뭐 더 심하니까 좀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일본은 좀 미국에 종속하는 좀 비굴한 모습을 많이 역사적으로 보였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를 향해서 상당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좀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비굴한 종속과 이 오만한 태도가 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까닭에 이 제국주의 정책이 좀 성공을 했고 이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교묘한 방책으로 살아남은데 좀 큰 역할을 했다. 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인이 중국을 대하는 감정,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뭐, 뭐 예전에는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뭐 잘 지내보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는 거죠. 이제 중국이 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좀 주제 넘는다. 우리 일본한테 자꾸 덤빈다. 내가 내려다 볼 수 있는 선에서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낼 수는 있지만 너와 대등한 건 싫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도요. 제2차 세계대전도 이제 미국에 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중국에 진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볼 경우에 일본은 중국에 패했다기보다는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는 쪽이 실제를 표현하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역사 인식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1등국, 일본은 아시아의 서구, 뭐 이런 내용이 현재 젊은 세대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일본은 이런 뭐 표현을 아예 숨기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감추지 않아요. 옛날처럼 다시 한번 힘을 보여줘야 우리 말을 들을 것입니까?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을이 갑에 대해서 을지를 하는 물건을 파는 입장이 안 판다고 하는 한일 무역 분쟁의 시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와 그의 혈족들 또 그의 정치 세력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수가 많지 않잖아요. 뭐 원래부터 사람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로열 패밀리에 뭐 나름 로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나 끼워주진 않았겠죠. 일본인들 중에서도 또 등급이 있고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족속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여파가 되는 게 손타쿠라고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중을 헤아려서 임의로 처리한다. 뭐 이런 게 좀 일본 행정 관가에 좀 만연한데요. 맑고 밝고 이 신념이 가득한 이 젊은 정치인, 행정 관료들이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윗사람의 마음을 제멋대로 헤아리는 아첨이나 일삼는 잔챙이들이 바로 이 아베 정권의 밑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게 또 미래에 계속 불안한
그 일본을 좀 걱정하게 된다는 뭐 그런 말이죠. 이 잘하든 못하든 이 아베와 그의 측근들은 그래도 좀 경험이라도 있지. 이 잔챙이 관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견습생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거죠. 주인님의 의향이 오늘은 어떨까?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시스템을 움직이는, 모두가 상급자의 의향을 따르는 데만 혈안일 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상이 바로 오늘날의 정치 시스템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사회 곳곳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유명한 이 건축 관련 사고인 그 아네아 히데스구의 이 내진 설계 위조 사건. 어차피 지진이 날 거라면 대지진 쪽이 낫다는 생각에 허위로 구조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고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건물이든 무너지겠지만 작은 지진이면 내가 설계한 건물만 무너져서 나의 이 조작과 위장이 발각된다. 그러면 나만 세간의 이런 욕과 이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적 뭐 아니면은 좀 대규모의 파국적 사태가 발생하면 그 누구도 나를 뭐 질책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비난을 받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점점 사회에 만연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참 큰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두가 이 당장 눈앞의 문제, 내일의 끼니를 걱정할 뿐이고, 뭐 인과관계를 밝혀서 개선한다거나 사람의 잘못을 묻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 기능할 때라면 이 좀 정치의 실정, 국민에게서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겠죠. 근데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일본의 그 후쿠시마 도쿄 전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지금까지 있었던 이 고만고만한 이 규모의 지진이어서 만약에 피해가 적었다면은 이 정부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자를 엄벌하고 규칙을 뭐 고수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국가적인 범위로 일이 커지게 되면은 철저히 규명해서 정부 내외부 연루자가 잇따라 확인되는 그런 일은 일본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대마불사라는 거죠.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어떠한 책임도 누구에게도 묻지 않는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참 문제의 가장 시발점이라는 내용입니다. 뭐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담집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역사적인 사례라던가 뭐 최근에 좀 국제적인 이슈, 그 다음에 좀 생각해야 될 점들을 계속 좀 생각의 꼬리들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이 대담집의 좀 구성 그 목차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 책에서 나왔던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현재의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천황과, 그리고 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묶어서 한번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쿠라 진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쿠라 진다, 전후 70년 현대 일본을 말하다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책 내용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책에 나온 좀 임팩트 있는 사건들, 그리고 좀 알아봐야 할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주변 내용을 좀 덧붙여서 좀 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통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나라는 뭐 나라를 뭐 창건하거나 개국할 때 자국의 정통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화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성립에 관한 이 정통성에 좀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은 이거를 좀 부인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좀 어느 정도는 거칩니다.
그런 식으로 조작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나라 전체에 역사적으로 이 통합 시스템과 이 사회 시스템을 왜곡하는 좀 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을 보면은 뭐 아메리카 원주민 유명하잖아요. 서부 대개척이라는 좀 미명하에 원주민을 학살했고요. 토지를 찬탈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아주 수십 년간, 뭐 거의 뭐 수백 년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이 잡아온 이 흑인 노예들을 진짜 좀 무지막지하게 대했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들은 어떻게든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불편하니까요. 이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대를 이어서 말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미개인을 찾아서 우리가 교화시키고 계몽시키고 발전시켜줬다. 인류사에 공헌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입시키고 뒷세대에 연결시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일본이 한국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너희들 조선 때 정말 한심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을 개화시켜주고 문명화시켜주지 않았으면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겠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우기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 프랑스도 다르지 않은데요. 이 제3공화정의 정통을 잇는다는 이 비시 정권, 이 독일에 협력했던 이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실상 이 독일 편의 이 추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은근슬쩍 연합군 편에 와 있어요. 이 프랑스는 이 연합국의 선전포고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인도차이나 등에서는 이 일본군과 식민지를 공동으로 통치하는 협정을 맺었었고요. 프랑스 내 유대인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숫자가 꽤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은 감춰지고요. 사실을 밝히려는 역사 연구는 뭐 좀 장학사관이라면서 프랑스 내에서 굉장히 배격합니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 프랑스가 주구장창 외치는 자유평등 박애는 그들이 험난한 일을 당할 때 외부에 내세우는 구호일 뿐입니다. 이 파리의 해방은 이 프랑스 정부군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샤를 드골의 이 자유 프랑스라는 일개 무장단체가 이룬 일에 불과한데요. 이거를 굉장히 좀 크게 확장해서 퍼뜨리는 거죠. 여기서는 이 비시 정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감춰진 역사의 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정말 이 자유주의, 그리고 좀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이제 정의를 추구하는 이런 좀 국가 모토, 다 엉망입니다. 이 비시 정부에 대해 살펴보면은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이 1940년에서 이 1944년 사이 이 프랑스 좀 남쪽 지방을 위주로 한 실제 존속 국가이자 사실상 이 나치 독일의 괴뢰 정부입니다. 이 국호는 전과 다름없이 프랑스였지만 해외 망명 정부였던 이 자유 프랑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 프랑스라고 부르죠. 당시 법적인 수도는 여전히 파리였고요. 국가의 수반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었던 필립 페탱입니다.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 프랑스 제3공화국은 이 나치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지만요. 전황이 쉽게 풀리지 않고 독일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죠. 겨울 전쟁으로 핀란드마저 무너지자 이 당시에 좀 에두아르 달라디의 내각이 붕괴가 되고요. 새로운 폴 레노 내각이 출범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프랑스는 그냥 참혹하게 밀렸습니다. 완패했죠. 이 내각은 이 당시 84세의 노인 필립 페탱을 이 부총리에 임명함으로써 이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적 단결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황이 계속 악화되자 결국 파리마저 함락되게 되는데요. 이 통제력을 상실한 이 레노 수상은 하야를 하고요. 의회 결의를 통해 전권을 위임받은 이 페탱이 프랑스의 수반에 새롭게 등극하게 됩니다. 페탱은 정전을 호소하게 되고요. 독일과의 협상 끝에 아주 굴욕적이고 가혹한 조건으로 정전협정을 맺게 되죠. 그 결과 국토 전체의 약 60%, 5분의 3에 해당하는 이 북프랑스가 통째로 나치 통치에 넘어갔고요. 나머지 40%의 남프랑스만이 자치권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에 세워진 친독 정권 비시 프랑스의 정의죠. 이후에 페탱은 바로 개헌에 들어갔고요. 프랑스 제3공화국의 종식을 선언, 신헌법 반포,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의 명칭을 폐기하고 프랑스 국으로 개칭한 후에 국가원수에 취임하게 됩니다. 굉장히 완고하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꼰대의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원래 프랑스가 자유평등 박애잖아요. 근데 이 페탱이 이걸 바꿨다고 합니다. 노동, 가족, 조국을 기치로 내세우고요. 은행가와 대지주 등 이 부르주아 계층의 지지를 확실히 얻었고요. 이 독일과의 공조를 좀 철저히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이 혼란상을 극복을 하는 등 뭐 패전국 치고는 뭐 좀 어느 정도 괜찮은 뭐 좀 그런 조건을 좀 받아오기도 했고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 주권이 독일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의회 기능이 멈춰버렸고요. 뭐 국가는 그냥 뭐 불완전한 상태였죠. 그냥 어떻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뭐 매국노의 전형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 국가수반 페탱은요, 원래 프랑스 국민의 이 지지를 받았던 인망 높은 영웅이었습니다. 이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대전투, 이 베르댕 전투에서 프랑스를 구원했던 구국의 영웅이었고요. 전쟁에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서 원수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는 프랑스 국방장관에 임명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노선이 좀 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 격렬한 항전주의자였던 이 당시의 부하, 이 샤를 드골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페탱은 나치가 워낙 세니까 그 강함을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좀 화친적인 입장을 취했죠. 그래서 이제 당시 총리였던 이 폴 레노마저 이 페탱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뭐 결국은 이 비시 프랑스 정부가 성립되게 된 거죠. 뭐 역사적인 면을 보면은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이 페탱이 군대에 입대한 날이 아주 공교롭게 1870년 이 보불 전쟁의 개전 다음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페탱은 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이 보불 전쟁의 연장이라는 틀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프로이센에 완전히 대참패를 했는데요. 이 나폴레옹 3세와 그 20만 명 이상의 프랑스군이 포로로 잡히는 아주 굴욕적인 전쟁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이 수립된 임시정부는 바로 항복을 선언했고요. 당시 독일과의 결사항전을 주장했던 이 파리 코민, 독일군과 함께 연합해서 공격해서 진압했습니다. 역사가 좀 반복되는 것 같지 않나요? 옛날 그 조선의 동학군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정보군이 일본군과 합세해서 동학군을 짓밟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역행하는 이 자신만의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이 국가에 심대한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 결국 50억 프랑이라는 정말이지 엄청난 배상금을 조건으로 광화협정을 체결하고 이 프랑스의 좀 주권을, 이게 뭐 주권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정통이고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이 너무 강성하니까 좀 쉬면서 힘을 키우자. 그리고 이 드골이라든가 뭐 파리코민이라든가 이런 자유 프랑스의 파들은 현실을 무시하는 몽상가들, 뭐 이렇게 좀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이탈리아까지 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당시에 영국마저 뭐 오늘 내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영국이 그대로 함락되고 독일이 전 유럽을 장악한다는 쪽에 좀 나라의 국운을 배팅한 셈이죠. 굉장히 권위적이고요. 이 반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페탱에게 이 비시 정권이라는 것은 이 평소에 그 자신이 바라던 이 프랑스의 상을 실현할 뭐 기회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 있었고요.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인생의 불꽃을 터뜨릴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냥 마구마구 불꽃놀이를 한 거죠. 테반이 이제 그 테크노크라트라든가 이 관료, 교수들로 이제 좀 활동하던 이 파시스트는 아예 내각에서 다 뺐고요. 뭐 기존의 왕당파도 전부 제거. 그냥 말 잘 듣고 일 잘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든 내각과 이 정부의 부처를 채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 페탱 정부, 이 비시 정부 이전에
제3공화국이 워낙 무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전을 기회로 프랑스를 개혁하자는 여론이 매우 강하게 들끓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패전 책임을 공화정에 떠넘기려는 이 프랑스 군부, 그리고 이제 뭐 페텐 같은 사람에게는 이 프랑스 민주정치의 몰락은 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요. 뭐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거죠. 결국 페텐은 이제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페텐의 뭐 노력으로 당시 비시 프랑스 지역의 거주민들이 뭐 독일군에게 사륙당한다거나 이 전쟁에 징발당하는 일을 뭐 모면할 수는 있었지만요. 엄청난 수의 물자를 빼앗겼고요. 뭐 밥 먹을 게 없었습니다. 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마저도 전쟁의 이 후반부에 가면은 서로 다 급하잖아요. 이 1943년 이후부터는 독일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일할 노동자들을 선발해서 독일로 보내는 강제 노동 제도 STO라고 불렸는데 이 제도를 못 막았습니다. 결국은 다 뺏긴 거죠. 추가적으로 60만의 노동자를 뭐 보내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뭐 이 비시 정부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이제 레지스탕스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 이후에도 계속 프랑스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 문제가 좀 심했습니다. 이 비시 프랑스는 이 유태인의 사회 참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페탱은 아주 공언을 해요. 이거는 독일이 명령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비시 정부의 자발적인 이 법령이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유태인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았고요. 뭐 유태인의 가슴에 이 신분 차별용으로 부착을 하는 노란 별은 뭐 금지하는 등의 아주 약간의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또 아까 굉장히 꼰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좀 했잖아요. 이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아주 고루한 사상으로 이 제3공화정 후반기에 그나마 약간이나마 향상되었었던 이 여성의 사회적 이 노동 조건을 도로 악화시켰습니다. 악화시킨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졌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엄청난 재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수백만의 포로들이 이 그대로 독일에 남아 있었으니까, 전쟁 포로죠. 이 가정을 먹여 살리려면은 누군가는 나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돈을 어디서 벌겠습니까? 이 나치 치하에서 나치한테 벌어야 되잖아요. 이 전후에 이 나치 부역자라는 명목으로 처형을 받은 이 처형의 대다수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페탱은 진짜 아주 악질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이 노르망디의 연합군이 상륙한 후에 독일 땅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저기 도망치다가 하여튼 뭐 좀 아주 이상한 좀 한심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러다 결국 잡혀가지고 이제 전범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페탱은 이 조국에 남아서 어떻게든 국가와 민족을 보존하고 국민을 전쟁의 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한 거죠. 결국 판결은 사형으로 났는데요. 사형을 선고받은 페탱은 너무도 충격을 받고 이 법정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이 국가의 영웅인 자신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 1차 대전에서 이 구국의 영웅이었고 워낙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종신형으로 감형, 결국 유영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를 이제 비판한 프랑스 사람들도 그렇게 당당한 것 같진 않아요. 이 전쟁 초반에 이 대부분의 프랑스 식민지나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비시 프랑스를 지지했고요. 독일과의 항전을 주장한 이 자유 프랑스의 세력은 아주 미미했고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유 프랑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바뀐 거는 그나마 이제 전황이 좀 유리하게 됐을 때부터죠.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시 프랑스 외에도요, 이 나치 치하의 프랑스인들은 이 레지스탕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보다는 좀 역사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점령군인 독일군이죠.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 독일 군인들과 어울려서 한자리에서 파티를 하는 이 프랑스인들의 사진이 이 공공연히 아주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이 굉장히 이 자존심 강하고 좀 자부심 센 이 프랑스의 굉장히 굴욕이자 불편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이 그랬기에 이 비시 프랑스 관련 인물들을 일종의 희생양 삼아서 이 프랑스가 이후
가혹할 정도로 처벌했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일어났죠. 이는 전쟁 중에 이 똑같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SS 친위대만 희생양 삼아서 이 처벌을 하고 일반 좀 독일군은 그냥 나치에 이용당한 그냥 정직한 국민들 이 정도로 정상 참작하다시피 했던 이 독일에 대한 비난이나 이 사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좀 인간성, 사람의 본성은 본래 이런 것이다라는 좀 그런 결과죠. BC 정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그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스텝 세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약관 30세의 이 젊은 여성 과학자가 만능세포라고 불리우는 이 스텝, 이 한국명으로는 자극야기 다능성 획득세포, 이걸 개발했다고 발표를 해서 세계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이 저명 학술지인 이 네이처에도 실렸기 때문에 이후에 좀 여러 좀 검증을 받았죠. 다른 생물학자들의 이 재현 실험 과정을 통해서 이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부족함이 인정되어서 논문이 철회된 그런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일본 이화학연구소에서 당시에 주임으로 근무하던 오보카타 하루코 씨,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 자극야기 다능성 획득세포 스텝인데요. 이 약산성 용액에 잠깐 담그는 자극만으로 어떤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우리 좀 들었었죠. 배아의 발생 과정에서 추출하는 이 배아 줄기세포나 역분화 기술로 이 체세포 줄기세포를 이 분화 이전의 세포 단계로 되돌려서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 등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것들보다 훨씬 간단한 좀 의학 기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기존의 이 생물학 상식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생물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다른 동일한 실험에서 이 스텝 세포가 제대로 재현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학자들에게 의혹과 비판을 받았고요. 결국은 이 소속된 이화학 연구소에서도 이 조사위를 설치해서 논문 조작 여부를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들통이 났는데요. 이 연구 부정이 있었다고 이 결론을 짓고 논문을 자진 철회할 것을 공고를 하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이 오부카타 하루코 씨는 결코 논문 조작을 한 적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눈물로 호소하고 불복 신청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포의 만능성에 관한 이 다른 여러 논문에서도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그녀는 결국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논문 철회에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황우석 사건과 좀 비슷하죠?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생물학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네이처지가 이 스텝 관련 논문을 모두 철회한 후에 이 논문의 공동 저자이자 이 오보카타 하루코의 논문 지도를 받았던 사사이 요시키 씨가 자살을 하는 비극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약관 30세의 이 젊은 연구원, 그리고 상당한 미모를 갖췄던 이 연구원을 스타로 만들려고 했던 프로젝트의 말로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쿠라 진다 책 전체를 통해서 일본인의 이 본성, 인성에 관한 내용에 이 전공투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전공투는 일본에 있었던 대학생 운동권 단체들의 연합 조직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1960년대 일본의 반정부 투쟁 시기에 일본 내 여러 대학교들의 단체들이 학교별로 모여서 구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지금의 다소 좀 부드럽고 정보 순화적이고 이런 일본인들을 보면은 당시 좀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하는데 굉장히 과격하고 전투적이고 극렬한 투쟁 집단이었습니다. 1960년대를 보면은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학생운동이 가장 격렬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당시 이제 60년대 초반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서 일본의 주권 침해, 평화헌법 위배,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니까 이 지식인이라든가 당시 학생 이런 사회에서 굉장히 좀 술렁임이 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60년대 초반에 이 일본은 이 소위 말하는 안보 투쟁의 이 나날을 좀 보내기 시작했고요. 뭐 국회 학생들이 돌입해서 뭐 사상자가 나오고 때로는 야쿠자로 추정되는 이 극우 폭력배들에게 학생들이 습격을 받기도 하는 등의 좀 학생사회 여론이 굉장히 흉흉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뭐 최근 홍콩에서 그 경찰인지 경찰의 좀 사주를 받은 중국군인지 의심이 되는 이런 일련의 사람들로 인해서 좀 홍콩의 국민들이 탄압을 받는 이런 형상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대학 자치기구 연합체였던 이 전학년, 이 단체가 이제 이 안보 투쟁의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전학년 구성원의 대부분이 뭐 어떠한 뚜렷한 지향점을 뭐 지녔다기보다는 그 목표가 없었어요. 이 정치단체 산하의 그냥 집합체, 그러니까 뭐 인력 동원 단체의 성격이 뭐 강했다는 거죠. 헤게모니 싸움으로 인해서 뭐 내부 투쟁도 심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학생 운동의 한 계파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학년의 이 수직적이고 다소 좀 거부감 있는 이 구조는 학생 운동 전반에 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됐고요. 새로운 학생 연합체의 생성을 필요로 하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생긴 것이 이 전공투죠. 이제 발단이 있었습니다. 뭐 정부도 믿을 수 없고 학교도 썩었다. 이런 학생들의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1968년 이 도쿄 국세국, 국세청이죠. 여기에 의해서 이 당시 일본 니혼 대학에서 22억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용도가 용도 불분명의 금액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대학 당국의 이제 부정 회계로 인해서 축적된 금액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당시에 좀 갈 곳 없었던 이 분노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요. 점점 더 과격해지게 됩니다. 이를 진압하고자 당시에 일본 정부는 학생단체의 데모를 제압하는 거에 비례해서는 좀 굉장히 과격하고 센 좀 전투적인 제압 방식을 동원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더 큰 불길을 만들어내죠. 점차 전국의 다른 학교로 연쇄적으로 퍼져 나갔고요. 굉장히 극렬한 무장 투쟁을 벌여서 뭐 바리케이트 봉쇄 그리고 뭐 각종 뭐 화염병이나 기타 좀 시위 도구들이 등장하는 아주 굉장히 과격한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튜브 등의 영상을 찾아보면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일본 과격파 운동의 뭐 마지막을 장식했던 이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 투쟁, 뭐 국가의 일방적인 이 토지 수용에 따른 이 지역 농민들과의 분쟁이 시발점이긴 했는데요. 여기에 당시에 전공투를 위시한 이 세력들이 가담하면서 엄청난 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의 이 공성전이 개시되게 됩니다. 이 기록 사진들을 보면은요, 예전에 그 한총련의 시위가 과격하다고 말하지만 이 전공투의 시위와 비교하면 정말 애들 장난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쇠파이프 이상의 중무기로 좀 무장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모든 구성원이 이 눈에 띄지 않는 청바지나 이 간편한 셔츠 차림을 하고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제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머리에는 방어를 위해서 공사장 헬멧을 착용했고요. 더불어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도 착용을 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돌격을 하고 심지어 이 공성망치로 저지선을 뚫죠. 아주 전문 시위꾼입니다. 성향적으로 굉장히 극좌 성향이고요. 이 보수 연합으로 탄생한 이 집권 자민당은 물론이고 이 사회주의 정당에서 출발한 이 제1야당인 사회당, 심지어는 이 당 강령이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표기한 일본 공산당까지 모두 보수 정당으로 규정할 정도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이 외친 신좌익이라는 말도 기존의 그 구좌익, 그 사회당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말이고요. 이런 경향을 바탕으로 이제 우파, 그 다음에 일본 학생위원회인 민청, 그 다음에 경찰 세력, 언론, 이 모두를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어려운 조직이라는 얘기죠. 뭐 일본에 참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여서 적군파와 함께 그 일본의 이 무비 문화를 관통하는 중요한 코드이기도 합니다. 전공투는 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책 중간에 좀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공명당이라는 당파가 일본에 있는데요. 항상 좀 일정 수의 의석수와
일정 수의 이 투표 표수를 확보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유명해요. 남묘호랑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아베 자민당의 위성 정당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황이 좀 다르고요. 현실적 힘을 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좀 수적 파워가 있어요. 600만 표에서 700만 표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정치 집단이고요. 왔다 갔다 하는 부동표가 아닙니다. 완전히 견고한 이 조직표고 고정표죠. 그래서 자민당이나 이 중도 정당 모두 이 선거에서 이 공명당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명당은 이 아베의 자민당 매파 노선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비판도 받지만요. 아마도 머지않아 자민당과 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향이 좀 달라요. 이 공명당은 이 종교단체인 창가학회를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서는 게 목표입니다. 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 몸의 배인 공명당은, 그러니까 이 파트너가 반드시 여당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공명당은 이 종교단체의 이 지속을 위해서 선거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고요. 이 공명당의 의석 확대 자체가 이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의 주가 되어버린 그런 본말 전도입니다. 이 개별 회원에게도 선거에서 표를 얼마만큼 모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심을 검증하는 이 근무평정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선거가 되면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단체임에도 이 선거가 조직을 이끄는 힘이 되는 거죠. 이 공명당이 정책에서는 비교적 순순히 타협을 해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아베 노선의 이 찬성 투표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베 노선에서 이탈시키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분열이 되면 한국에는 좋은 거니까 이 공명당, 이 남묘호랑교를 한 번쯤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한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천황제에 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키히토 천황에서 이 나루히토 천황으로 양위가 됐죠, 얼마 전에. 이 아키히토 천황은 이제 좀 대표적인 친한파예요. 평화주의자로 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도 유명합니다. 이 어린 시절 이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발언으로 꼽히는 이 말들의 대부분이 평화를 지향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좀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죠. 일본 국내외에서 모두 지지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 아베 신조와는 다르게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좀 반성하고 좀 크게 뉘우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보여줬고요. 총리 아베 신조에게도 후손들을 위해서 일본인에게 바른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전쟁을 반성해야 한다고 이 총리 관저에서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이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이 아베 신조가 그냥 기도나 하고 있으라고 하는 등 아주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이 총리 아베 신조하고 사이는 매우 안 좋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시 만찬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여러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습니다 라고 발언을 해서 주의를 놀래켰습니다. 또 중국 수교 20주년 차로 1992년 베이징 방문 시에는 우리 국민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깊은 반성과 평화 국가가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한때 우리나라가 한반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서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 시에는 한반도 사건에 관해서는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랬죠. 이 발언이 제대로 된 사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저것도 사과하는 거냐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은요. 일본 사회, 그것도 천황의 위치에서 이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수위가 높은 위험한 내용이었죠. 본인에게.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 강제징용이나 강제징병,
이 종군 위안부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이잖아요. 이런 위치에서 비록 명목상이긴 하지만 이 천황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정말 할 만큼은 했다는 거죠. 이 실제로 아키히토 천황은 즉위 이후에 단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이 없습니다. 이 아베를 비롯한 이 극우 세력은 꾸준히 참배를 권유하고 있지만 아키히토는 그냥 묵묵부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천황은 원래 이 신임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요, 이 공무 외에도 개인적으로 이 본인의 이 저택에 초청해서 만찬을 베푸는 전통이 있는데 아베는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사적으로는 절대로 아베와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이죠. 이 반대편인 일본 내 극좌파들도 이 천황제 자체를 이제 좀 오늘날의 시대와 맞지 않으니까 폐지해야 한다고 이 주장을 하지만요. 이 아키히토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는 거의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히로히토조차 전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아키히토 천황에 관해서만은 그 인품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좀 쉬쉬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패전 시에 당시 그 쇼와 천황의 항복 선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음질이 매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좀 뭐 전쟁에 졌다고 생각하니까 나름 좀 억울하다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의미에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음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 패전 70년을 맞이해서 이거를 이제 고음질 디지털 녹음본을 전격 외부에 좀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천황이 직접. 천황 일가의 굴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항복 녹음 디지털로 세심해서 복원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도 좀 놀랄 일이지만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반대하는 이 아키히토 천황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의 참상을 잊지 말고 돌아보면서 반성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이런 일본 내 속사정까지 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일본 사회에서 가장 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천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나쁜 사람, 뭐 미운 놈, 뭐 이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일본 정부와는 사이가 매우 안 좋지만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여러 영향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베 정부 이후에도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가를 확실히 구분하고 정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천황이라는 이 특징 뭐 자체가 당연히 일본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죠. 그러나 다만 이 동아시아 내에 뭐 군비 확장이라든가 또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이라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조력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어류학회의 명예회원이기도 하고요. 사이언스와 네이처 논문을 포함해서 이 논문 28편을 발표한 학자이기도 하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생전에 이 천황 자리를 그 아들한테 양의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제 나루히토 현 천황이고요. 둘째 아들이 이 후미히코 친왕인데 이 나루히토 이 천황은 이 아버지와 성향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냥 젠틀하고요. 반전주의자이고 일본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안팎의 대내 평가가 굉장히 명석하고 지적이면서 젠틀하고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잘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둘째인 이 후미히토가 약간 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베 총리와 쿵짝이 잘 맞는다고 해요. 뭐 한국을 좀 찍어 누르고 뭐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에 좀 일본의 좀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헌법도 수정해야 된다. 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형에게 좀 넘어갈 이 천황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아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경화적인 뭐 모습을 보인다. 뭐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제 아베파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남자만이 계승할 수 있는데요. 이 첫째인 이 나루히토 천황이 이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둘째인 이 후미히토 천황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기존의 일본 천황가에서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이 후미히토 친왕보다도 이 자질이라든가 이 성향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일본 천황가의 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히토 천황은 자기가 만약에 후계를 지정해 놓지 않고 죽게 되면은 이 아베와의 이 여러 가지 좀 연결이 돼 있는 이 둘째인 이 후미히토 친왕이 자신의 자리를 물려받을 거라는 걸 확신했겠죠. 그래서 서둘러서 생전에 양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한국이라든가 이 주변 나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한숨 돌리는 그런 사건임에 틀림없어요. 이 둘째 후미히토 친왕은 이 사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데요. 이 부인을 폭행했다거나 해외 순방길에 현지에서 뭐 여자를 만났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음주 사건, 그 다음에 항우울제 복용 뭐 사건, 그리고 이제 형인 나루히토 천황이 이 천황에 공식적으로 즉위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에 독을 품고 이 천황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영상이 나왔다는 뭐 구설수, 뭐 자녀 교육의 문제도 많고요. 쇼인도 부부라는 소문도 들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와이프인 이 키코 비가 하녀처럼 우산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뭐 감추지 않는 등 아주 전형적인 꼰대, 아주 피곤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황이 되면은요, 뭐 비록 힘이 없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천황이라고 하지만 한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다행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으로 사쿠라 진다를 통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그리고 좀 임팩트 있던 사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요. 일본이 한국에 저질렀던 온갖 만행을 전혀 뭐 반성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분노를 넘어서 좀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좀 심정이 많이 있어요. TV에 나와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과의 미래를 논의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이런 족속들하고는 인연을 맺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아주 강한 거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잘못한 걸 분명히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저하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일본인에 대한, 또 일본국에 대한 이 분노. 근데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이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의 만행. 우리가 일본에 대해 당당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잊지 않고 반성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반성해? 그러면 오늘날의 일본 사람들에게도 옛날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베트남에 관련된 뭐 여러 내용들은 저도 이전 방송에서 몇 번 했고요. 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건 의미 없고요. 여기서는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는 것으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하기 위해서 뭐 누군가가 만들어낸 조작극이다. 이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각계각층의 이 세계 여러 언론 기관들이나 당시 베트남 피해자들, 종군 기자들, 경제계 관료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잔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꼭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뭐 한국군 다 가서 죽으란 얘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뭐 지나간 일이지만 확실히 기억하고 반성하고 이후에 베트남에게 그만큼 더 잘해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시에 베트남에 관한 이 전쟁에 관해서 한국의 언론들은 대부분 이런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라고 베트남군이 그들 군대에게 명령할 정도로 베트콩은 한국군을 겁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무적 해병대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실제로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당시에 그 종군 기자이자
현재 그 미국의 정치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릭 와이드먼. 한국군은 교전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면 끝까지 추격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사살하곤 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들이란 내용을 각인시켜 주려는 행동 같았다. 또 당시 미 대통령 법률보좌관 이 맥퍼슨의 현지 보고서 내용. 한국군은 정말로 무서웠다. 현지 주민들에게 한국군은 공포 그 자체. 나는 미국 법률보좌관이지만 한밤중에 신분증 없이 한국군을 만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방송 내용. 베트콩들이 한국군을 만나면 피하라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국군을 만약 한 명이라도 사살하게 되면 화가 난 한국 군인들이 인근 마을로 쳐들어가서 애꿎은 양민들에게 보복을 하는 일이 워낙 많았기에 베트콩들 스스로 한국군을 쏘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불편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또 당시의 종군 기자였던 로버트 키틀리. 한국군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어느 지역에 베트콩이 있다고 알려지면 그 지역의 아무에게나 총을 쏘고 화염 방사기를 뿌리고 수류탄을 던졌다. 그들은 야만인이었다. 당시의 파월 장병의 증언, 한겨레 1999년 9월 21일자 기사인데요. 우리 군이 한 명 죽거나 다치면 그 다음 날엔 줄초상이 났다. 설령 그 마을이 베트콩과는 무관한 마을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쏴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한 뒤에 죽이고 아이들은 파묻었다. 당시 한국군의 잔혹행위는 해외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됐던 부분이고요. 오죽했으면 이 같은 편이었던 남베트남군의 한 사단장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남베트남군에게 한국군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어린이 사상자만 145명이 난 이 투이보촌, 1967년의 일인데요. 당시에 희생자였던 이 응웬티니 씨는 증언합니다. 새벽 1시에 한국군들이 들이닥쳐서 주민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더니 갑자기 한가운데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쐈습니다. 그렇게 모두 한 번에 1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 속에는 내 자식들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사위와 외손자까지도 모두 죽었고 3살짜리 외손자는 내 품에서 두개골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턱과 혀 반쪽이 날아갔다는 걸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입이 돌아가 있습니다. 또 폭론마을 사건, 이 미군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군이 정찰 중에 대인줄에 걸려서 한국 해병 한 명이 발목이 날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화가 난 한국군은 보복하겠다며 인근 마을을 희생양으로 삼아 주변 마을 수백 명을 전멸시켰다. 그리고 전사자, 사망자로 처리하고 전공으로 기록했다. 점점 더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당시에 좀 가족이 몰살당한 한 베트남인은 시체들은 정말 끔찍했다. 어린아이들은 발가벗긴 채 죽어 있었고 양쪽 다리를 잡아당겨서 찢어 죽인 시체도 발견됐다. 한 비군인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칼로 창자를 끌어내서 죽인 시체도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우리는 절 안에 향을 피울 공간도 없을 정도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군 책임자였던 최명신 대장은 민간인 학살이라뇨. 우리 군인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트콩들의 기만 전술인 것 같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도 더 이상 한국을 추궁하지는 못했겠죠.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미군 스스로도 이런 한국군의 만행에 뒤지지 않는 미라이 대학살 사건을 터뜨렸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정말 잔인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학살을 끝내고 나면 한국군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탱크나 불도저를 끌고 와서 현장을 깔아뭉개 시체의 형체를 알 수 없다는 그런 행동까지 했다는 점이죠. 이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군은 이 전투 시에 보복을 위해서만 민간인을 살해했던 것이 아니고요. 1968년 이후 이 청룡부대의 초소가 세워진 이 수엔타이촌 같은 곳엔 평소에도 한국군에 의한 강도 강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농민들이 들로 일하러 나갈 때면 집안에 돈을 모두 싸들고 일터로 나가곤 했다고 하니까요. 돈을 집안에 두었다가는 한국군에게 털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다는 것인가? 참전 군인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병들은 전투에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벌벌 떨기나 하고 적군에게 총도 못 쏘고 아군에게 짐이 되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간인을 칼로 찌르고 수류탄을 던져서 증거를 없애고 총을 쏘고 하면은 신병들은 거의 미친 상태가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때부터 정상적인 사람도 야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요, 구글 검색만 해봐도 수만 건에 이릅니다. 지금도 한국군이 주둔했던 이 베트남 주둔지에는요, 한국군 중호비가 세워져 있고 자손 대대로 한국군의 만행을 잊지 말자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처절한 원한이죠. 당시에 한국군과 당시의 위정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국가가 살기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행동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역사인식과 이 반성 없이 이 현대를 지나서 미래에 간다면 한국의 미래도 그다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은 감춰두고 남의 죄만 판다고 해서 이 모든 게 좋아지진 않겠죠?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정의롭게 사고하지 않는다면 지는 것은 사쿠라가 아니라 무궁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